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꼬라박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박살이 났고, 특히 2015, 16, 17년을 거치면서 1.25에서 0.81로 완전히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이 사회에 이제 엄청나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소위 뭐 볼드모트화 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부동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정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얼마 전에 굉장히 화두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이 끝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 그거를 슬로우 뉴스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했거든요. 평소 최부심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니까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크루츠케작트라고 하는, 영어로는 에러글랜스라고 이제 한눈에 본다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한국이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핵심이 저출산, 초고령,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슬로우 뉴스의 그래프들인데 정리가 진짜 좀 잘 돼 있었어요. 일단 한국 인구는 보시는 것처럼 5,200만 명대를 기록하고 나서 장래 추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은 추계 인구 하위 시나리오로 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계 인구 중위 시나리오는 합계 출산율 1.1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출산율이 최근에 조금 반등하니까 뭐 출산율도 반등하고 결혼도 늘어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15세 미만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냐면은 확실히 전반적으로 노령사회가 된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딱 10칸이잖아요. 딱 20칸 되는 건데, 이 빈칸은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65세 인구 비중이 20% 넘는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지금부터 2040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2050년대가 됐을 때는 거의 절반이 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출산율은 0.75 찍었다가 작년에 0.8 정도로 올라왔고, 올해는 0.8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구는 이렇게 감소될 수밖에 없고, 인구 구성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출생하고 사망자 수를 지난 100년을 놓고 보면은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요. 녹색으로 표시한 게 출생아 수인데, 출생아가 많을 때는 100만 명대를 찍었고, 58년생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71년생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전성기가 있었고, 지금의 90년대생들이 조금 더 한번 스파이크를 일으켰다가 그 다음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 자체가 그냥 너무 감소했죠. 너무 감소했고, 미래에는 출생아 수가 15만 명도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당연히 폭등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25를 기준으로 지금 연간 사망하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2배 많은데, 앞으로는 한 4, 5배 많아져가지고 연에 70만 명, 80만 명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20세 이하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이게 위쪽에 계신 분들이 아직 체감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은 인구 충격이 오지 않았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소위 만 13, 14세까지는 13, 14, 15세까지는 여전히 48명대 태어났고, 지금 초등학생이 1학년이 36만 명이니까 초등학생 1학년이랑 6학년 간의 그 클래스의 그 갭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학급 개수가. 근데 지금 만 6세, 만 5세 이런 친구는 다 30만, 20만 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8만 명 가르치고 있는 게 중학교인데, 중학교가 48만 명 가르치고 있다가 지금 20만 명대, 23만 명대 학생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중학교 학급 수가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은 학급에 있는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나거나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건데, 중고등학교는 아직은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초등학교에서 엄청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랑 이런 데서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막 피크아웃을 느끼면서 학군지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움직임이 지난 3년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내려가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생기는 거는 근본적으로 노년부양비가 올라가는데, 노년부양비는 25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1명당 결국은 이제 몇 명이 부양해야 되냐는 거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30% 정도 되니까 평균 3명이 1명 부양하는 거지만은 2040이 되면은 60%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66이 되면 100%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B가 완전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죠. 2040이면 지금 꼴랑 15년 남았는데 25년에서 2040년까지 15년 올라가는데 노년부양비는 2배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은 저희가 국민연금만 좀 다뤘었는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이번에 그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작년 12월에 누적준비금 추이 전망이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전망을 보면은 일단 진짜 충격적인데 누적준비금이 계속해서 20조, 30대 흑자를 기록하다가 27년부터 마이너스, 28년부터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원래는 2030 마이너스인데 지금 의료대란 사태 경험하면서 2년 땡겨져가지고 28년에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연 10조, 이때는 15조 마이너스, 45조 마이너스, 67조 마이너스, 그 다음 100조 마이너스, 2033년에 이제 100조 원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얼마 쓰냐면 30조씩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에서 1.3% 쓴다는 거고요.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것도 1% 이상 나가는 거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GDP의 곧 거의 한 3%, 그러면은 그게 얼마냐면 한 80조 되거든요. 80조면 우리 재정의 10%가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다 국민연금 건보 재정이랑 기초연금으로만 써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망했죠.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당장은 이 수치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체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3, 4년 지나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이 우리 재정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업들이 망할 예정이에요. 일로 이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랑 노령연금 가입자 수급자 수를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학회 출산율이 어쨌든 거의 OECD 꼴등, 이제 OECD 꼴등인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지금도 학회 출산율 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꼬라박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박살이 났고 특히 2015, 16, 17년을 거치면서 1.25에서 0.81로 완전히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이 사회에 이제 엄청나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소위 뭐 볼드모트화 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부동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정면으로 들어가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고 이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 GDP가 내려가는 그런 구조에 있고 한국이 올해는 1% 성장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장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원래는 2045년에 0%이거든요. 한국이 추세적으로 1년에 0.05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1년에 0.05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 4년 지나면 건보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서 그쪽에서 재정 지출 없죠? 그러면은 그 재정 지출 빠지는 만큼 성장률 또 정부 그 익스펜스를 잡아먹게 되니까 물론 이제 어차피 그거나 개긴 독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살자 수는 반대로 한국이 거의 뭐 역대 최고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OECD 기준으로 노령 자살자든 청년층 자살자든 한국이 1등이고요. 거의 뭐 비교 불가한 1등입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24.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투아니아거든요.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일본도 높지만 일본은 15명이고 저희는 24명이니까 우리가 확실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 압도적이죠. 근데 이게 부동산 때문이 그렇고 부동산을 팔면 좀 내려오긴 하지만은 저희가 노인 빈곤율이 아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노인 빈곤율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인 빈곤한 이유는 회사를 오래 못 다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이직한 연령이 남성 기준 51.3세에 이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대 말에 가서 51세가 1, 2세가 되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법정 근로는 60세가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50대 중후반이 사실상 마지노선이고 이것도 대기업 기준이고 대기업이 아닌 상태에서는 50대까지 회사 다니고 더 이상 못 다니다 보니까 30대 32살에 나와서 52세에 은퇴하면 20년 버는 거잖아요. 여자는 47세고 그러니까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습니다. 근속연수 가장 길어봐야 남자 19년이라는 거고요.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이 근속연수입니다. 이건 총 근속연은 아닙니다. 여자는 가장 오래 다녀봐야 12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축에는 원래 비수도권이 더 많았는데 수도권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역전을 했죠. 지금 수도권 인구가 훨씬 많고 비수도권은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22년부터. 그래서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많아지거나 지방 미분양 해결이 잘 안 된 이유는 지금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소멸하러 가고 있는데
10년 지나면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라는 거는 1, 2년 행복하자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걸 샀을 때 집 사는 거는 소위 10수년 이상을 거기서 장기 거주할 생각으로 사는 건데 내가 여기를 진짜 사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요가 안 나오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이 수치 이상의 사실은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혼인은 최근 반등했습니다. 좋은 혼율이 반등했는데 코로나 때 너무 꼬라박았기 때문에 좀 반등한 거지 구조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혼인을 지금 남녀가 막 서로 너무 사랑해서 막 미치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그 결혼을 못했던 거가 펜딩됐던 결혼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도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 다른데 비수도권은 여자가 없잖아요. 비수도권엔 미혼 남성이 너무 많고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GDP에서 복지 비중 지출하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건보랑 이런 거 막 이제 나가다 보면은 우리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간 노동 시간은 거의 상위 탑5에 들어가는 거죠. 멕시코랑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칠레, 그리스, 우리 위에 있는 게 뭐 이런 이스라엘 정도인데 우리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69시간 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밑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보시면은 2020부터 이제 소위 치솟았는데 그러니까 2019년까지의 가격은요. 제가 그냥 단언하기에도 2019년까지의 가격에는 버블이 없었어요. 그냥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2020년 때부터는 이제 정말 상당한 버블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막 후순위 대출 같은 고레버리지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다던 부동산 전체 GDP 대비 배수는 8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이 토지, 주택, 이 건물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 시총이 GDP 대비 8배나 되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이죠.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게 부동산 세력이 되겠습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우리나라 왕복 기준으로 1시간이니까 이게 중국보다도 훨씬 길고요. 중국도 교통 대란이라고 하지만은 한국이 어마어마하고 통근통하게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죠. 그리고 사교육비 전 세계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계지출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사교육비는 현재 합산해서 얼마가 됐냐면은 합산해서 29.4조 원이 됐는데 29.4조 원만큼 공교육에서 교육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제 민간 시장에서 사교육 교육 서비스를 조달하고 있는데 그게 30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우리 전성 뭐 어마어마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도 이제 보시는 거고요. 고용률 보시면은 고용률이 잠깐 29세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59세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그 이후로 완전 박살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니어 고용 마켓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소위 75세나 80세까지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일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 들어가면은 소득이 박살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이라도 형성이 났으면은 그 자산 깎아먹으면서 생활할 수가 있지만 주택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임차를 두든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일어나고 여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비혼 출산 그리고 출산율이 그럼 높이면 되지 않냐 해서 비혼 출산 한국이 전 세계 거의 꼴등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혼인해야 출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우리 밑에 일본이 있다는 부분에서 위안을 삼아 보겠습니다. 비혼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는 뭐 칠레나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런 아이슬란드나 프랑스 이런 데를 보면은 비혼 출산이 60%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혼인을 안 하는 건데 결국은 혼인을 해서 출산을 하든 혼인을 안 하고 출산하든 토탈 출산율이 중요한 건데 토탈 출산율이 저희가 꼴등이기 때문에 유배우자 출산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민 안 받고 있고요. 이민자 비중이 우리 너무 적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월별 출생아랑 혼인 건수 조정해 보면은 결국은 혼인 건수하고 출생아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혼인이 올라가면서 출생아가 올라간 건데요. 혼인이 펜딩돼 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크루츠키 작트 주 내용이 저희 분석왕에서 다뤘던 주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붕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를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간에 환율이 갑자기 1,430원에서 1,360원대까지 내려가가지고 한 4% 이상 하루 만에 빠졌고 이틀 기준으로는 한 7% 빠지면서 갑자기 뭐 미국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단기간에 7%, 8% 조정은 되게 큰 거긴 하지만은요.
근데 환율 좀 내렸다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넋놓고 있지 말고 이게 되게 해프닝에 가깝고 아마 정규시장 개장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저희가 진짜 계좌이민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 채부심에서는 일본도 그랬고요. 제로 성장으로 가면서 와타나베 부인들이 나온 거고요. 우리도 제로 성장으로 가면서 서학개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막 1분기에 마이너스 났으니까 막 해외 주식 무조건 털고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생애 주기의 생애 소득 중에서 일부는 계속해서 외환으로 해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는 진짜 이런 상태를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연초에 그 일본살이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제가 머물던 지역의 그 토지 공시 가격이 80년대 말 91년, 92년에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이 원래는 10분의 1 토막보다 더 내려가지고 94%, 96%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85%대로 올라왔거든요. 30년에 걸쳐가지고 아주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고점비 여전히 85%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은 80년대에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아주 높았고 내수 중심 경제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나라 정책 제도적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인데 자산은 전부 부동산에 있고 GDP 대비 부동산 배수가 지금 8배이죠. 전 세계 1등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무너졌을 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부동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금융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은 안 시키더라도 일단 무조건 바닥은 받쳐놓자.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자세인데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더 악용하는 민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 무조건 부동산 시장 받치겠구나. 나는 무조건 그냥 일단 무조건 사놔야 되겠다.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고 또 받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더더욱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일본 같은 마이너스 90%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 원래 건전한 조정이 있는데 건전한 조정에서 밑에 부분을 막아버린다면 여기 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수십 년간 누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버블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서만 자산을 내가 다 몰입해가지고 여기서 넉넉고 있다가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좌이민을 하라는 얘기는 최대한 달러랑 엔화로 나눠가지고 국제 통화들을 확보해 놓으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크로치 게작트 내용이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영상도 한 200만 뷰 이상이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다 봤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채널에서 2년 전부터 다뤘던 내용이고 지금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뭐 저희는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많이 복합적으로 다루긴 했고 출산율이 모든 거에 알파이자 오메가는 아니고 부동산적으로 도시구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이제 어필해 왔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를 예사롭게 넘기지 말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 끝났는데 뭐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었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